면 그 한 의제가 계속 가는 건 없고요. 정치적으로 반영돼서 지지율을 떨어뜨리든 올리든 하고 그리고는 법적 단계로 넘어가죠. 예, 그래서 지금은 고발 사주, 검찰의 선거 개입 의혹은 법적 책임을 묻는 단계로 갔다. 그렇죠. 그래서 대장동 건도 지금 막 시끄러운데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일단 정치적인 것을 막 갑론을박하면 그 남의 일 평하듯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근데 아무튼 이 고발 사주권은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보기에는 이거는 어쨌든 현직 검사가 야당 국회의원 후보자한테 뭔가 고발하라고 한 그런 정황 아니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검찰의 선거 개입 그리고 또 그거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세계일보가 잇따라 보도했던 대검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관련 대응 문건이 1탄, 2탄 나오고 있는 것. 그래서 검찰 권력의 사유화 의혹 부분은 이건 뭐 저는 계속 살아서 작동할 것 같고 네. 이것은 국민의힘한테는 이건 악재죠. 예, 저희는 애당초부터 이 사건이 채널A 사건의 재판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검찰에서 하고 있는 수사 과정들 공수처로 이첩을 했고 공수처는 마찬가지로 이 사건 신속하게 고발 들어오자마자 이 사건에 대한 수사 의지를 보이기에 앞서서 아무 관계도 없는 윤석열 야권의 유력한 대권 후보를 입건해버립니다. 연결고리라든지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 없이 입건한 일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도 비판하고 있거든요. 당시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추미애 장관이랑 숱한 갈등을 빚었고 예.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도 여기에 대한 검언 유착 등에 대한 프레임을 씌워가면서 문제를 제기했지만 결국 이 일로 한동훈 검사장은 기소조차 하지 못했고 관련된 해당 기자는 무혐의로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일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으면 진실을 규명하는 일이 맞을 텐데 저희가 가장 강력하게 언급하고 문제 제기하는 건 손준성 검사가 보냈다고 하는 문건을 누가 작성했는지도 아직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작성했는지. 보냄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작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렇다면 그걸 손준성 검사가 작성한 것인지 다른 사람이 작성한 걸 받은 것인지 누군가 작성한 걸 찍은 건지 이거에 대한 입증이 안 된 겁니다. 그걸 규명해 나가는 게 검찰 수사의 일이겠죠. 그렇죠. 공수처 수사든. 이제는 공수처 수사죠. 예.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윤석열 검찰, 윤석열 후보가 몰랐을 리 없다로 정치 공세를 쏟아내고 있고 윤석열 후보를 오히려 공수처가 입건하는 정치적 중립의 문제를 위반하는 일들을 비쳤기 때문에 이 사건 중심에서 조성은 씨와 박지원 원장 간의 만남이 있어서 각종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일 고발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가 또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한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사정기관의 노력은 중요하나 네. 채널A 사건에서 지켜보듯이 정치적인 목적이 강하게 끼어서 진실이 아닌 거짓이 혼탁하게 흐려지면서 정치 공세에 나설 우려가 크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선 채널A 사건 검언 유착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근데 법적으로 어느 정도 책임을 묻느냐로 다투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검사가 기자가 부산까지 내려간 검사를 찾아가서 그따위 녹취록이 나오게 합니까? 유착은 맞죠. 근데 형사적 책임의 범위고요. 검언 유착 수사가 왜 제대로 안 되고 이게 마무리가 아직도 안 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한동훈이 핸드폰 비번 안 해줘서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핸드폰 비번 안 풀고 저렇게 버팁니까? 그 핸드폰 때문에 규명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무죄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을 확인드리고요. 채널A 건 얘기는 이제 그 정도만 하시고 네, 그리고 양측 주장 한 번씩 들었으니까. 네, 신속하게 수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기자회견을 자초해서 신속히 수사하니까 또 이렇게 저렇게 얘기가 나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고 입건 문제는 김경진 의원 전 의원이 지금 캠프에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라디오에 나와서 얘기하는데 입건 별거 아니다. 고발하고 수사하려면 입건이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입건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의미를 부여할 일은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누가 고발해서 수사를 할까 말까 결정하려면 이게 접수돼야 된다는 의미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알겠어요. 지금 이제 그 야권 쪽 주장은 아무것도 실체가 드러난 바가 없는데 무리하게 당시 검찰총장이었다는 것만으로 윤석열 후보를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주장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그 대장동 건 보면은 성남시장이었기 때문에 뭔가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또 이제 결과적으로 상황이 이렇게 됐으면 성남시장으로서 또 정치적 책임이나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를 갖다 빗대면 현직 검사가 어쨌든 뭔가 관여된 것까지는 확인됐다고 하면
관리 책임 있는 검찰총장으로서 사과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도 연결은 될 수 있지 않나요? 네, 전체적인 관리 책임에 관한 문제에서 이 일이 진실을 밝혀지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저께 이제 토론회에서 관리에는 관리자 입장에서의 유감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다만 100번을 양보해서 손준성 검사가 예를 들어 한동훈 검사장이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같이 오랜 기간 동안 활동해왔던 인사, 소위 말하는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라면 모를까. 그 당시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조국 전 장관 수사하고 네, 추미애 장관이 취임하고 난 뒤에 숱한 인사 이동이 있고 나서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난날 민주당 대선 토론에서 여기서 또 측근이냐 아니냐 그거네요.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 대선 토론 측근은 얼마나 오래 일하면 측근인가요? 민주당 대선 토론회에서 추미애 장관이 스스로 나와서 한 얘기가 손준성 검사의 유임을 두고 청와대 그리고 여권에 이런 압력이 있었다는 등 엄호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두고 윤석열 후보를 몰아세워서 하는 일들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그리고 뭐 평소에 추미애 장관 얘기는 다 틀렸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면서 유독 구미에 맞는 얘기가 나오면 그것만 또 진실이라고 하시는데 정치적 표현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러실 건 없고요. 확실한 것은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언론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손준성 개인이 그런 일을 했다면 내가 관리 책임자로서 사과할 용의가 있다 이런 얘기했고요. 그런 표현을 썼죠. 그런데 이제 다른 쪽의 의심은 여당 쪽의 의심은 그것을 넘어 예. 검찰총장의 직속으로 범정 과거에 지금 정보정책관이 있기 때문에 정보정책관은 사무를 총장이 지시하지 않은 건 못한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혹시 지시한 거 아니냐? 예, 그런 의혹은 제기할 만하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문건 얘기하셨는데 지금 그 문건의 작성자로 지목되고 있는 몇 명의 검사에 대해서는 수사가 되고 있죠. 공수처가 전격적으로 압수수색까지 했더라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요 대목도 조금 있으면 이제 실체들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토론하면서 계속 이런 표현을 썼는데 대장동도 그렇고 또 윤석열 부친 집도 그렇고 이 고발 사주도 그렇고 전부 다 이게 검찰, 경찰, 뭐 공수처 이 수사기관에 모든 걸 맡기는 거 이거 정말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국민들의 다른 걱정이, 방법이 없으니까요. 할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지난날 뭐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일들은 또 결국은 사정기관의 몫으로 가는 거라 저는 어쨌든 저는 좀 더 크게 봐서 한국 정치 전반을 네. 놓고 볼 때 정치의 사법화. 네, 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게 이렇게 저 사정기관과 재판부에게 뭐 의존되어 있는 사실은 그것보다 더 상위에서 갈등을 풀어내야 할 게 정치인데 이건 좀 큰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고요. 자, 여야 경선 지금 한참인데 이거 이제 최민희 전 의원하고 김병민 대변인 그냥 개인 의견으로 상대 당에 누가 후보될 것 같아요? 저는 윤석열 전 총장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룰 때문에. 어떤 룰? 그러니까 보니까 국민의힘이 되게 단계별 룰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번에 1차 컷오프 때는 당원이 20%, 국민 여론이 80%. 2단계 컷오프에는 당원이 30%, 국민 여론 70%, 3단계에는 5대5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룰을 고려하고 그 단계마다 윤석열 전 총장이 당원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5대5가 되면 더 유리해져서 당원 비중이 점점 커지니까 저는 윤석열 전 총장이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이 여당 쪽 패널들과는 다른 생각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근데 그 한마디 더 해보세요. 그러면 왜 당원들한테서는 윤석열 후보가 인기가 높고 국민 여론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인기가 높은 건 왜 그렇다고 보세요? 그 부분은 뭐 당원들이 홍준표 후보를 왜 싫어할까요? 가능성이 그러니까 이게 양쪽 다 정권 재창출 가능성이 높은 사람으로 가고 한쪽은 교체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가장 깊이 고민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당원이다. 당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원들의 보기에는 홍준표 후보보다 윤석열 후보가 더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지금 당원들은 그렇게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병민 대변인은 윤석열 후보 캠프의 대변이니까 다른 의견 안 들어도 될 것 같고. 맞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누가 후보 될 것 같아요? 이미 거의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난 것 같다.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더 넉넉하게 남았으면 남은 변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대장동 문제 때문에. 근데
이미 거의 많은 투표들이 진행돼서 이제 수도권 정도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뒤집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미 대장동 문제가 터져나온 게 좀 시간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뭔가 결과가 바뀌는 것 아닌가라고 했는데 이낙연 후보가 이런 민심을 다 흡수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2017년도에 안희정, 2017년도에 이재명 같은 뭔가 다크호스나 새로운 대체 후보가 있었으면 모를까 지금 있는 국면에서 이게 한 흔들 변수가 없다. 흔들 변수는 없어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잠깐만 예. 저는 이 사안을 어떻게 보냐면 이거는 윤석열, 이재명 개인에 대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여야 1위 후보에 대한 공격이고 그러면 이게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홍준표, 이낙연 후보로 바뀌면 이 사람들은 그러면 약점이 없겠느냐. 저는 또 다른 게 터져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국민들은 지지자들은 이거 뭐 이낙연 후보가 돼도 옵티머스 등 나올 거야. 홍준표 후보가 돼도 성완 정권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게 만약에 대선 후보가 되기 전에 나와서 후보가 못 나게 하는 요인이 되면 모를까? 대선판에 들어서면 저렇게 싸우는 거지. 그래 그런 거지. 예, 그렇게 예. 생각하는 게 강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국민의힘은 아직도 8명이잖아요, 후보. 예. 4명으로 추려질 거 아닙니까? 다음 주에 추려지죠. 그게 지금 뭐 홍준표, 윤석열, 홍준표 양강에다가 그다음 유승민 후보가 뭐 3위 정도 할 거라는 전망은 많죠. 예, 거기 이승민 후보가 4강 안에 들어갈 거라는 건 뭐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또 한 명의 4강은 누가 될까요? 그러니까 근데 남은 3명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제 황교안, 하태경, 원희룡. 안상수, 원희룡, 최재형. 예. 5명이 있는데 그중에 한 명 누굴까요? 원래 과거 한 2달 정도 전이었으면 무조건 최재형으로 가는 분위기가 한때 있었죠. 근데 최재형 후보가 갑자기 쭉 떨어지기 예. 시작하면서 4강이 올라갈 거라고 기대하는 전문가분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은 토론을 통해서 하태경 후보가 또 많은 흥미를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부정선거 이슈를 시종일관 끌고 왔던 황교안 후보가 일부 지지층의 표를 바탕으로 올라가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분도 있고 원희룡 후보는 워낙 안정적인 후보여서 그래서 누가 될 것 같아요? 진짜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유승민 후보, 홍준표 후보는 워낙 윤석열 후보랑 각을 세우면서 예. 왔기 때문에 4강에 진짜 어떤 분이 올라올지 조마조마 기대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은 누가 갈 것 저는 같아요? 그냥 추측. 황교안. 황교안. 네, 저는 그냥 이렇게 보기에 이유는요? 부정선거 주장하는 후보가 4강까지 있기를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그거는 4강 가면 포기하실 거예요. 전략이다. 그 전략이라고 그 봅니다. 주장을. 왜냐하면 아. 여전히 국민의힘 쪽 지지자들 이야. 중에는 그 소구력이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 최민희 전 전략이라고 의원이 봅니다. 아주 복잡하게 생각하시네. 그러니까 제 머리가 2차 컷오프 통과용으로 부정선거를 네, 저는 그렇게 주장하다가 봅니다. 4강에 오르면 그 얘기는 이제 안 할 거다. 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참고로 한 가지만 얘기하면 예. 1차와 2차의 다른 점이 있어요. 1차의 당원 20%는 여론조사고 2차의 당원은 당원들이 다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당원의 표심을 가장 확 끌고 갈 수 있는 그 결집력 있는 후보가 올라갈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상대하기에는 국민의힘 후보 중에 누가 제일 그래도 좋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어려워요. 지금 그 민주당도 알아두셔야 될 게 본선거에 가면 이 선거는 부동산 심판 선거가 됩니다. 이건 지지자들의 뜻과는 다른 거예요. 민심이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 민심과 싸우는 거지 상대 후보랑 싸운다고 생각하면 여당은 안 되기 때문에 다 어렵습니다. 특정 후보가 문제가 아니다. 네, 그 문제가 아닙니다. 그 정권 교체 주장하는 쪽에서는 예. 여당의 어느 후보가 그래도 제일 좀 만만해요? 저도 사실은 똑같은 생각인 게요.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저는 윤석열 캠프에 몸을 담고 있으니까 이번 선거는 윤석열과 윤석열의 싸움이다라고 늘 주장하는 게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 새로운 정치를 희망하면서 공정과 정의를 기대했던 그 국민의 기치를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맞춰주는지에 따라서 선거가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 뭐 질문 던져봤자 답이 뻔하네요. 뭐 누가 와도 무섭습니다. 뭐 그게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도 민심과 여당은 민심과 싸우는 거 여당은 맞습니다. 민심과 싸운다. 네. 윤석열 후보는 윤석열 후보와 싸운다. 오늘의 명언들이 그렇게 나오네요. 자, 오늘 첫 시간 어떠셨어요? 할만하죠? 그 사회자가 훌륭하셔서 할만하고 사실은 저는 이 토론에 굉장히 떨렸습니다. 왜요?
주말이니까 너무 각을 세워도 안 되고 그렇다고 또 너무 각을 안 세우면 청취율이 떨어져서 잘릴 테고 그래서 되게 떨렸어요. 뭐 우리는 있는 대로 하고 네. 청취자들 반응을 좀 지켜봐야죠. 네, 네. 일단 오늘 첫 선을 보였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 그리고 김병민 대변인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토요일에 함께한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주말이고